안녕하세요. 더불어있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제1장 노화에 관한 오해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제1장 노화에 관한 오해 장 속 친구들, 즉 장내 유익균을 돌보는 최상의 방법을 정확히 알기 전에 그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왜 그렇게 중요한 요소인지 먼저 살펴보자.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나이를 먹는지와 관련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을 것이다. 먼저 장내 박테리아에 관해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좋은 박테리아는 행복하게 해주어 오래오래 머물면서 우리 몸을 잘 보살피게 해야 하고, 반대로 나쁜 박테리아는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서 영원히 우리 몸을 떠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필요한 이상적인 장내 세균수와 구성이 만들어질 것이다. 둘째, 나와 다른 연구자들이 장경계 혹은 점액질 경계막이라고 부르는 장 내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바로 장 속 친구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장을 지켜서 외부 침입자들을 막고 자신들을 침입자로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튼튼한 장 내벽은 우리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질병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장내 박테리아는 어떤 존재고 무슨 일을 하며 왜 이 책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살펴보겠다. 고대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지배한다. 나는 늘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늙어갈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늘었고 심장병 외에도 흔히 노화 현상으로 알려진 관절 장애와 운동 능력 저하, 근육 감소 등의 문제로 힘들어했다. 나 또한 나이가 들면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 나는 오랫동안 비만으로 고생했고 아버지처럼 거의 매일 편두통을 앓았다. 관절염도 심해서 조깅을 하려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야 했다. 그래도 일주일에 거의 50km를 달렸고 매일 1시간씩 헬스클럽에서 운동했으며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먹었다. 건강과 관련해 모든 면에서 옳은 방법, 아니 옳다고 생각한 방법을 실천했다. 따라서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노화가 빨리 온 것은 확실히 유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았으니 아버지처럼 뚱뚱해지고 아픈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행히 나는 아버지와 내가 죽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아냈다. 물론 나는 아버지와 어떤 면에서는 닮은 점이 있다. 특히 아버지가 겪었던 건강상의 문제 중 많은 부분을 나도 겪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 비슷한 생활 습관을 지니고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슷한 생활 습관과 환경은 우리 몸속과 피부, 심지어 우리를 둘러싼 먼지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생물인 우리의 홀로바이옴을 놀랍도록 유사하게 만든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빨리 노화했던 것은 우리의 인간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바로 홀로바이옴과 그 유전자 때문이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 연구가 그 사실을 입증한다. 2018년 네이처에 소개된 통계 분석에 따르면 홀로바이옴의 일부인 우리의 장내 미생물군 유전체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형성되고 숙주의 유전적 특징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미미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 앞 문장을 다시 읽어보자. 인간의 유전자는 인간의 운명과 거의 관련이 없다. 나는 이제 새로운 환자를 만나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들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귀 기울인다. 사실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많은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균 유전체가 놀랍도록 유사하다. 네이처에 소개된 이 분석 자료에서 더 주목할 점이 있다. 개인의 장내 박테리아 구성은 혈당 수치와 비만을 포함해 그 사람의 건강 문제를 더 잘 예측한다. 즉, 생물학적 부모보다 룸메이트나 배우자와 건강 상태가 비슷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뜻이다. 운명이나 우연 때문이 아니라 장내 세균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장내 세균은 단지 몇 가지 건강상의 문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피부, 호르몬, 세포의 에너지 수준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수명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잘 살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연구소는 최근 연구에서 3세부터 100세 이상의 건강한 중국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장내 박테리아를 추출해서 분석했다. 그들은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장수 비결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가 건강한 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100세 이상인 참가자들은 자신들보다 최대 70년 어린 사람들과 장내 유익균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즉, 실제 나이는 100세지만 미생물군 유전체의 나이가 30대인 것이다. 한편 2017년에 이뤄진 한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105세에서 109세의 건강한 노인들에게 특히 많이 보이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현저히 감소하는 특정 박테리아 유형이 정확히 루미노코카시에, 라크노스 피세엘에, 박테로이데스군에 속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박테리아군은 건강한 도움을 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점차 줄어든다. 하지만 105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은 이런 장내 세균을 잘 보유하고 있어서 젊음을 유지한다. 장내 유익균이 우리의 건강한 수명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직 믿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비만쥐의 배설물을 마른 쥐에게 먹이로 준 연구가 있었다. 결과가 어땠을까? 놀랍게도 마른 쥐들이 비만이 되었다. 반대의 경우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마른 쥐의 똥을 먹은 뚱뚱한 쥐들도 점점 날씬해졌다. 인간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1930년대에 심한 우울증을 앓는 환자에게 설사약을 먹여 장을 비우게 한 다음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의 대변을 관장으로 삽입했더니 환자들의 심리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내가 1970년대에 조지아 의과대학에서 의대생으로 있을 때 당시 뛰어난 효과로 주목을 받던 광범위 항생제를 복용한 많은 환자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균에 감염되어 장염이 심각하게 유행했던 일이 있다. 우리는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잘 안다. 항생제가 환자들의 장내 세균을 가리지 않고 죽이는 바람에 환자들이 감염에 더 취약해졌던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당시 많은 환자가 나를 포함한 건강한 의대생의 똥을 관장으로 주입받아 건강이 회복됐다는 점이다. 당시 우리는 우리의 대변에 있는 장내 유익균이 환자들의 장에서 과다 증식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균을 몰아냄으로써 그들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좋은 장내 세균은 우리를 날씬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아주 심각한 질병에서 구해줄 수도 있다. 미생물균 유전체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다면 과연 우리의 몸도 젊어질까?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그 답을 알아내기 위해 먼저 장내 유익균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장내 유익균이 하는 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미생물군 유전체를 이루는 세균들은 밤낮 없이 아주 바쁘게 일한다. 그들은 24시간 내내 우리 몸의 면역계와 신경계, 호르몬계의 주요 부분을 조절하는 일에 관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화기관을 돕는 일일 것이다. 장내 유익균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폴리페놀, 호르몬, 단백질을 생성해서 그 물질들이 필요한 기관에 전달한다. 우리는 그동안 미생물군 유전체가 비타민과 호르몬을 생성하는 것은 고사하고 소화작용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장 속에 사는 그 박테리아들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처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의 영양분이나 정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안다.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다. 가령 흰개미도 나무를 갉아먹지 못한다. 흰개미의 작디 작은 장 속에 사는 세균들이 실제로 나무를 소화해서 흡수 가능한 물질로 만드는 일을 한다. 그 세균들이 없으면 흰개미는 우리의 집을 아무리 많이 갉아먹더라도 굶어 죽을 것이다. 2016년 한 연구에서 식이요법이 수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소개했듯이 우리 섭취는 우리 몸속의 미생물군 유전체가 어떻게 일하는가에 달렸다. 그동안 많은 환자에게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부족을 겪는 사례들을 보았다. 그것은 환자들이 그 영양소를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생물군 유전체가 그 영양소를 생성하거나 흡수하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나쁜 세균을 몰아내고 좋은 세균이 장을 튼튼하게 만들게 유도하면 영양소 결핍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장내 유익균이 소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세균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음식만 처리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특정 음식만 소화할 수 있다. 롱지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에서는 당신이 아닌 당신의 장 속 친구들을 위해 음식을 먹게 한다. 그러면 그들도 당신에게 크게 보답할 것이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건강관리 분야의 최고령 전문가인 잭 라레이는 식사에 관해 이렇게 조언했다. 맛있으면 뱉어라. 사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아닌 장내 유익균을 위해 먹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들을 위해 먹는 음식이지만 장담하건대 당신도 아주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장내 유익균이 하는 일은 많다. 가령 이스트나 일반적인 장내 미생물인 칸디다를 억제하고 다른 유해 미생물의 과잉 성장을 막는다. 또한 장 입구를 관리하는 문지기로서 유익한 혹은 적어도 해롭지 않은 음식과 물질을 통과시키고 해가 되는 것들은 출입을 막도록 면역 체계를 교육하는 일도 맡고 있다. 특히 이 일은 우리의 식습관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과거 수년 사이에 점점 더 힘든 일이 되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장내 유익균은 여러 중요한 호르몬의 전구체를 생성하고 장 상태에 관해 나머지 인체 세포와 정보를 교류한다. 이 과정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질까? 물론 다른 여러 과정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로 직접 신호를 보내면서 이루어진다. 기억하는가? 나는 서문에서 아주 영리한 고대 협상가였던 그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우리의 세포로 뛰어들었고 그 대가로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나는 이 장내 유익균이 장수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그동안 놓쳤던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믿고 있다. 박테리아의 참여. 장내 유익균과 미토콘드리아는 모두 고대 박테리아에서 진화했다는 사실 말고도 공통점이 많다. 장내 유익균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는 동안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영양분을 분해한다. 즉, 소화한다. 이것이 바로 세포의 소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박테리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소화의 두 종류를 모두 담당하게 된 것은 우연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책을 다 읽을 때쯤이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장내 유익균과 미토콘드리아를 물려받았다. 고등학교 생물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떠올려 보자. 모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다. 미토콘드리아는 핵에 포함된 세포의 DNA와
실제로 분리되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난자를 통해 어머니로부터 아이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모든 미토콘드리아와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여성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날 때 어머니의 산도를 통과해 어머니 질에 있는 박테리아에 노출되므로 어머니의 박테리아를 전해받아 장내 미생물군 유전체가 형성된다. 이 멋진 시스템은 어머니가 아기를 처음 돌보는 동안에도 계속된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모유에는 아기는 소화할 수 없지만 어머니가 방금 건네준 그 장내 유익균이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유형의 음식인 올리고당과 갈락토올리고당이라는 특별한 설탕 분자가 들어있다. 즉, 어머니는 아기와 미생물군 유전체를 동시에 먹인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기와 아기의 미생물군 유전체가 새로운 삶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나는 장내 유익균과 미토콘드리아가 모두 어머니로부터 전해졌으므로 그 둘이 자매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이좋은 자매가 모두 그렇듯 그들도 끊임없이 서로 대화를 나눈다. 장내 유익균이 미토콘드리아에 그들의 보금자리 한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하면 미토콘드리아는 그들이 보일 수 있는 여러 행위 중 하나를 취해 응답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일 외에도 세포 신호, 주어진 세포가 어떤 세포가 될지 결정하는 세포 분화, 세포의 성장과 소멸을 담당한다. 즉,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빨리 자랄지, 천천히 자랄지, 아예 자라지 않을지를 결정한다. 이 부분은 나중에 암세포를 다룰 때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어쨌든 이것은 미토콘드리아가 노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미국 버밍엄의 엘라베마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염색체 돌연변이를 쥐에게 유도하자 몇 주 안에 주름이 생기고 털 빠짐 현상이 여러 부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시키면 쥐의 피부가 다시 매끈해지고 털이 풍성해졌다. 게다가 이 연구는 미토콘드리아의 손상과 회복이 쥐의 장속 세균, 즉 미토콘드리아의 자매들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제 좀 더 관심이 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들 간의 메시지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까? 나는 우스갯소리로 그 방법을 문자 메시지 방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호르몬과 화학적 신호로 전달된다. 과거에는 명령센터라고 하는 세포핵이 세포의 정보 전달을 담당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포핵을 세포에서 제거하더라도 세포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고 정보 전달에도 반응한다. 그것은 정보 전달이 핵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포막이나 미토콘드리아막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비유를 들자면 이동통신이 끊겨도 와이파이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엄밀히 말하면 장내 유익균이 호르몬 같은 물질과 지방산을 생성해서 혈액이나 림프 순환에 들어간 다음 다른 세포의 세포막이나 미토콘드리아막에 붙어서 정보를 교환한다. 이 정보 교환 과정은 벌레 같은 단순 생명체를 살펴봄으로써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예쁜 꼬마 선충의 창자는 인간 내장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어서 장수 연구에 사용된 오랜 모델이다. 2017년 예쁜 꼬마 선충의 장내 박테리아가 생산하는 다당류 콜라닌산이라는 특정 화합물의 영향을 조사했다. 연구에 참여한 동료들이 선충에게 콜라닌산을 투여하자 그렇지 않은 다른 선충에 비해 더 오래 살았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 선충의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콜라닌산에서 나오는 신호에 반응했기 때문이다. 추가로 투여된 콜라닌산은 미토콘드리아의 핵분열을 촉진한다. 즉, 추가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원래 있던 미토콘드리아가 하나에서 두 개로 분열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미생물군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숙주 생물의 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장내 유익균도 놀라울 정도로 미토콘드리아가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처럼 보인다. 미토콘드리아는 장내 세균인 자매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면 개체수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며 기능을 향상한다. 이것이 바로 호르메시스라는 과정이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니체가 남긴 명언이 이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설명한다. 호르몬 신호의 활성화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롱제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주로 박테리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해 그들의 자매인 장내 세균의 건강을 돌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박테리아는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다. 장내 유익균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관한 모든 측면에서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그들을 만족스럽게 대해주면 그들은 자매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결과적으로 세로토닌 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심지어 동맥도 보호한다. 하지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거나 어떤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이 자매들은 아주 원활히 협력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 놀랍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가 좋은 세균을 몰아낼 만한 행동을 하거나 나쁜 세균이 몸속에 너무 많이 들어오게 내버려 두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나쁜 세균은 좋은 세균처럼 자신이 사는 곳에 공을 들이지 않고 우리를 돌보는데도 관심이 없다. 오직 자신만 중요하다. 장내 유익균과 자매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바쁘다. 나쁜 세균은 자신에게 필요한 설탕, 지방,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을 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찌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며 아프고 피로하게 만든다. 심지어 심장병, 자가면역 질환, 근골격 질환, 알츠하이머병, 암도 걸리게 한다. 그런 상태가 되어도 이들은 우리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이 살아가는 곳이 완전히 파괴되도록 부추길 뿐이다. 마블의 어벤져스 영화에서처럼 세상을 위협하는 악당이라면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장이 새고 있다. 염증이 어떻게 노화를 일으키는지, 즉 염증성 노화라고 알려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장 내벽의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창자는 단층의 점막세포인 장세포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물질이 드나들 수 없도록 서로 단단히 밀착해 있다. 이 창자층의 두께는 세포 하나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표면적은 테니스 코트 크기와 맞먹는다. 창자벽 안쪽에 자리 잡은 면역세포인 특수 백혈구는 창자벽을 온전히 보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의 약 60%가 창자 내벽에 모여 있고 그 면역세포가 위장관에 있어야 할 것과 있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한다. 위산과 효소, 장내 유익균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단백질과 지방, 당류 및 탄수화물을 아미노산, 지방산, 당분으로 각각 분해한다. 그러면 점막세포는 말 그대로 소화된 아미노산과 지방산, 당분을 단일 분자로 쪼개고 점막세포를 통과시켜 문맥이나 림프계로 내보낸다. 이 시스템이 정상적일 때는 단일 분자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창자벽 밖에 있다. 울타리가 튼튼해야 좋은 이웃이 된다. 로버트 프로스트 시에 나오는 이 표현은 많은 진리를 담고 있다. 점막세포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으면 장 내벽은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하며 소화된 아미노산, 지방산, 당분의 단일 분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하지만 울타리가 약해져서 미세한 구멍이 많아지면 다른 화합물이 새어 들어오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일명 장누수 증후군 혹은 장투과성이라는 증상으로 노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병 대부분이 이 증상에서 비롯된다. 곧 살펴보겠지만
노화는 사실 창자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더 빨리 일어난다. 나쁜 분자나 박테리아가 창자벽을 넘어오면 면역체계가 본격적으로 발동한다. 면역체계는 신체 내부를 지키는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어떤 것이 내부를 침범하면 경찰들이 현장에 몰려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성 호르몬을 분비해 병력을 요청한다. 필요한 순간에 경찰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가령 나쁜 세균이 장 내벽을 뚫고 들어오는 세균처럼 위험한 순간에도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상처가 났을 때는 염증이 치료를 돕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이 사소한 일에 계속 불려다닌다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암, 당뇨병, 자가면역 질환에 이르기까지 흔히 노화와 관련된 질병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만성염증에서 생긴다. 다시 말해 노화는 우리 몸의 염증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장수연구소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인간의 노화를 경도의 만성염증으로 설명하려고 염증성 노화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기억하기 좋은 멋진 단어이긴 하지만 나는 염증은 오히려 하나의 증상일 뿐 노화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노화는 박테리아나 다른 침입자들이 창자벽을 통과하는 장 누수 증후군과 더불어 장내에 적절한 박테리아가 부족해서 생긴다. 나는 환자들이 창자벽을 치료하고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찾도록 도운 결과 혈중 사이토카인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염증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튼튼한 뼈대를 세워서 낡은 집을 고치는 것처럼 몸이 빠르게 회복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애당초 창자벽이 손상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이 창자벽을 손상해서 몸 내부를 지키는 경찰이 끊임없이 염증 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일까? 한 가지 범인은 바로 렉틴이다. 렉틴은 창자벽을 이루는 점막 세포 간의 단단한 결합을 떼어놓는다. 다행히 렉틴은 처음부터 창자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일단 안 먹으면 못 들어간다. 하지만 일단 먹었다면 코와 입, 식도에 있는 점액인 뮤코다당질의 렉틴과 결합해 장 내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둬놓는다. 점액에 당질이 존재하는 이유는 렉틴이 당과 잘 결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렉틴이 장 내벽까지 도달하면 장 내벽에 있는 점막세포가 다음 방어선이 된다. 점막세포는 훨씬 더 많은 점액을 생성해서 렉틴이 창자벽을 뚫고 나가지 못하도록 렉틴과 결합해서 그곳에 가둬둔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 점액질 보호막이 부족하거나 어떤 경우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렉틴이 포함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렉틴과 결합하느라 점액이 계속 소진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점액이 없으면 점액을 생성하는 점막세포가 산과 박테리아, 더 많은 렉틴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창자벽을 보호하는 점액이 더 부족해진다. 안타깝지만 이 점액이 없으면 렉틴은 자극에 반응하는 세포기관인 장 내벽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조눌린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한다. 조눌린은 친구들의 손깍지 연결을 끊는 아이처럼 창자벽을 지탱하는 밀착된 결합을 깨트리는 역할을 한다. 테니스 코트 크기의 장자벽에 대규모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보라. 세포 사이에 생긴 공간으로 렉틴을 포함한 외부 침입자들이 세포 조직과 림프샘, 혈류로 뚫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일단 침입자들이 창자벽을 넘으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 특히 T세포에 있는 톨류사 수용체라는 일종의 바코드 스캐너가 외부 단백질을 외부인으로 인식한다. 이제 공습 경보가 울리고 지명수배령이 내려진다. 그리고 침입자를 잡기 위해 경찰들의 질주가 시작된다. 자, 이런 일이 매일 매순간 벌어진다고 상상해보라. 그 결과가 만성염증이다. 렉틴이 창자벽에 구멍을 뚫으면 렉틴만 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쁜 장내 세균을 포함한 다른 침입자들에게도 길을 터주는 꼴이 된다. 특히 우리 몸에 해가 되는 한 가지 예로 특정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분자인 지질 다당류를 들 수 있다.
플랜트 패러독스를 읽은 독자에게는 친숙한 단어일 것이다. 나는 평소에는 나쁜 말을 쓰지 않지만 지질 다당류만큼은 정말 망한 놈이라 불러주고 싶다. 진짜 그런 녀석들이니까. 지질 다당류는 박테리아가 창자에서 분열해서 죽을 때 만들어지는 박테리아 세포의 조각으로 매일 수조 개씩 만들어지며 창자벽에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뚫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지질 다당류는 장누수 증상이 없어도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포화지방을 운반하는 특수 분자인 유미지립을 얻어 타고 갈 수도 있다.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문제는 바로 이 지질 다당류가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아닌 박테리아의 표면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면역 체계에 있는 톨류사 수용체는 지질 다당류와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지질 다당류가 진짜 박테리아라고 생각하고 병력을 소집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박테리아가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로 오인될 수 있다. 결국 면역 체계가 항시 경계 상태가 되므로 지질 다당류가 장 내벽을 지날 때마다 경찰들이 현장에 몰려들어 염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렉틴은 지질 다당류의 분자 패턴과 유사한 외부 단백질이므로 이들이 창자벽을 통과할 때도 톨류사 수용체가 경보를 발령해서 다시 경찰들이 몰려오게 한다.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일하는 내 친구이자 동료, 그리고 팔레오 식단의 창시자인 로렌 코데인 교수는 이 현상을 분자 모방이라고 설명했다. 렉틴이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과 신경, 관절에 있는 단백질을 모방한다는 뜻이다. 면역체계는 우리 몸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외부 침략자라고 오인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 친절한 염증 반응이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다. 창자벽을 통과한 무단 침입자가 몸 여러 부분에 달라붙는 한편 면역 체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들을 공격하면서 생기는 결과다. 이 모든 일은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미생물군 유전체가 혼란에 빠져서 생기는 것이다. 최근 쥐 실험 연구에서도 염증 반응이 노화의 주요 원인임이 밝혀졌다. 2018년 예일 의과대학 연구진은 쥐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내장에서 다른 장기로 옮겨가는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상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구했다. 결과적으로 자가 면역 상태를 일으키는 원인은 창자벽 손상과 나쁜 박테리아로서 같은 기관에 있는 면역 세포였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 환자의 간 조직 검사에서도 나쁜 세균이 같이 발견됐지만 건강한 대조군에서는 나오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 박테리아가 창자벽을 통과하게 하는 장누수 증상이 쥐와 인간에게 모두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킨다. 하지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서큘레이션 저널에서도 밝혔듯이 바이오 마커로 증명된 자가 면역 질환 환자였지만 내 프로그램을 따라온 환자 102명 가운데 95명이, 즉 94%의 환자가 그 질병에서 벗어나고 복용하던 약을 끊었으며 6개월 뒤에는 바이오 마커 음성 결과를 받았다. 이제 내 동료 중 많은 이들과 나는 창자벽의 손상이 노화를 앞당기는 수많은 질병은 물론 염증성 노화의 핵심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 장누수 증상이 극히 일부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인정한다. 사실 나조차 장누수에 관해 처음 들었을 때는 회의적인 태도였다. 15년 전 나에게 묻는다면 장누수 증상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도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운영한 치료 프로그램에서 수천 명의 환자가 보여주었듯이 입, 코, 피부에서 일어나는 누수를 포함한 장누수는 노화와 질병의 근본 원인이다. 나의 동료인 데일 브래드슨의 말처럼 코에서 부비강을 통해 뇌로 들어간 이상 박테리아는 파킨슨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연구가
박테리아와 미생물이 죽상 동화경맥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제 나를 포함한 많은 연구원이 현재 인구의 100%가 어느 정도는 장누수 증상을 겪고 있다고 본다.